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후속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한편 2달 가까이 미뤄졌던 장례 절차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오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메모와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단서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김용균 씨 사고, 그동안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사고였죠. 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네. 컨베이어 벨트를 혼자 점검을 하다가 새벽에 사고를 당합니다. 원래는 규정상 2인 1조로 하게 돼 있는 일인데 이게 밤사이에 8km를 점검하다 보니 2인 1조로 했다가는 업무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걸 사실은 편법으로 한 사람이 4km씩 맞게끔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도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다가 새벽 근무자가 나타나고 나서야 김용균 씨가 발견이 됩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원청업체가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김용균법이라는 법안의 개정까지 이루게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김 씨가 남긴 유품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품들을 딱 보면 그 근로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리고 또 김용균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데요. 이제 탄가루 묻은 슬리퍼가 나왔고, 그다음에 작업 일지가 이제 빼곡하게 잠겨 있던 그런 수첩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건 고장난 손전등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손전등이 없으면 근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산 거예요. 이게 뭔가 제공이 된 게 아니라 근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장난 손전등과 또 저번에 2016년에 구의역 스크린 사고 때도 있었던 것처럼 밥을 제때 먹을 수 없는 그런 근로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 컵라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지난 12월 27일에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이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 국민 여론을 어찌 보면 흔들었던, 정말 국민들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런 유품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 사고 외에도요.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 이렇게 또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무죄 사업장으로 또 인증을 받았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인명사고는 하청업체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람이 3년 사이에 4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인데도 결국 이 회사가 웃지 못할 것이 이 태안화력발전소가 3년째 무죄의 사업장이 됩니다. 결국은 정부 인증까지 받아서요. 심지어 여기에서 그 재해 방지에 노력했다면서 정부로부터 산재보험료 22억 원을 감면받기도 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 위험에 외주화를 했던 정규직 직원들에게 4,770만 원이 그 이른바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고 이후 이제 작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 이제 국회를 통과했단 말이죠.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안타까운 그 사고 때문에 법에 이제 사람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냥 보통 언론에 소개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번 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컸던 문제가 위험에 외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를 본인들이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넘기고 사고가 나면 본청은 별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이제 하청하고 도급하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아까 받았던 뭐 산업재해 관련해서 포상금도 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쓰이고 이 외주 노동자들에게 전혀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원청이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안전 조치를 위배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제 적용 대상이 근로자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근로자 하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근로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근로자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그 노동자들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큰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 그다음에 본청의 책임 강화, 그다음에 손해배상 범위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청의 그 문제 그러니까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까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안전 대책이라고 대책 나왔습니다. 2,200명, 그러니까 연료나 환경설비, 운전 직무 2,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대책입니다. 일단은요. 정규직화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를 아직도 숙제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직접 고용하는 것만으로 그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거에도 여전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의 어떤 계속성이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요구해 온 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하면서 죽지 않게 하자.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일하게 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형태로 2,200여 명을 다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 일단 한 걸음 나간 건데 처우나 안전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하청 고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그렇죠.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장치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시선을 좀 돌려서요.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경찰이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에 상습 상해 혐의로 이제 네.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 선고받은 상황인데 네. 그 외에 이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2014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네.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고소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이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네. 10여 차례 정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굉장히 많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뭐 그 공간에 뭐 CCTV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그다음에 관련 이제 정황 증거들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뭐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조재범 전 코치 12월에 한번 압수수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태블릿 PC와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폰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다 복원을 했는데 대화 내용에서 성폭력을 암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한 상황이고 또 심석희 선수가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놓는 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A라는 날에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폭행 당일과 일치하는 그런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참고인을 9명 정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들의 진술이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모임하다가도 조재범 전 코치 전화만 받으면 이 모임 다 접고 가야 되는 그런 강압적 분위기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단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뭐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얘기긴 하겠지만 평론가님, 네. 이게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고 그렇죠. 수사에 이르고 오늘의 이 검찰 기소까지도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사실 당초에 사건이 촉발이 된 건 지난해 심석희 선수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촌을 무단 이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파헤쳐 들어가 보니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고 그 직전에도 수십 차례의 폭행이 있어서 심 선수가 선수촌을 무단 이탈했던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빙상연맹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요. 네.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그리고 이 폭행과 관련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또다시 성폭행 관련한 문제가 폭로가 된 것인데 사실은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심석희라는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다면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관심을 가졌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할 것이고 빙상연맹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정하지 못했다는 것 대한체육회도 감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전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촌스럽게 스포츠하던 그 분위기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선수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그 분위기와 결별할 때가 됐다는 신호로 봅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이제 폭로를 할 때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시기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보니까 협박이랑 강요 혐의도 추가를 한 거죠.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 항소심이 열렸었죠. 네. 그때 안희정 지사가 유죄 판결을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굳이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행 범죄 사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고소장이 10여 회라고 돼 있지만 그 10여 회 일시 장소가 굉장히 잘 특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증거가 결합이 돼서 이제 경찰은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 혐의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했던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야, 이 지금 성폭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너랑 나랑 끝이다. 넌 앞으로 선생을 못할 줄 알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었단 말이죠.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성폭행 범죄와 이제 별도로 이제 협박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석희 선수에게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들까지 결합해서 강요 혐의까지 이제 추가로 기소 의견을 보낸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 네, 맞습니다. 혐의가 이제 재판부에서 확정을 한 건 남은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거고요. 그렇죠.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은 기소할 만하다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법원으로 넘기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 상황에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단언하기 힘든 게 제가 이제 증거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건의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하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진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보강 증거들이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SNS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위의 대화인지는 저희가 지금 그거는 심석희 선수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경찰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검찰에서 기소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조재범 전 코치는 잘하면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죄가 나올 게 거의 명백한 정도의 증거 그 상황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판결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훨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조재범 전 코치의 이 재판이나 수사를 대하는 태도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체육계 미투 뭐 잠시 거론하셨지만 심석희 선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체육계 미투가 이제 혹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던져진 메시지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용균 사건 그리고 심석희 선수의 이 안타까웠던 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과, 효율 이런 것들을 최우선에 두고 달려왔던 그게 이제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을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 세계 1위, 세계 뭐 10위 안에 드는 올림픽 성적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과라면 거기에 기뻐할 국민들이 있을까요? 김용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법무법인 아리울의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